지금 주목해야 할 주식시장은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고점 아니냐.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상승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기회들은 보인다. 나스닥을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저는 15,000포인트는 돌파한다. 솔직한 심정은 2만 포인트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부장님 믿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5,000이고요. 일단 15,000인가요? 저는 지금 미국을 80%, 어우. 중국을 10%, 한국 주식 없습니다. 전 너무 작다고 말씀드린 건데 아예 없으시다. 지금 주목해야 할 주식시장은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하나금융과 함께하는 슈카이더 마스터. 오늘은 2021년 글로벌 투자 전략을 주제로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진 하나자산운용 디지털 전략 본부장님,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고점 아니냐. 중국 같은 경우만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모든 자산이 올라가는 시장은 마무리되는 것 같다. 다만 이제부터는 이제 옥석 고르기 장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수익이 나는 시장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의 시장은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에요.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 아, 유동원 본부장님 같은 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는 아. 시장이 왔다라고 생각하죠. 결국 어떤 시장이든 간에 이제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네. 붐 버스트 사이클이라고 해서 버스트 사이클도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붐이 있으면 항상 버스트는 있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은 숫자만 보고 있으면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은 1900년대 초반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세큘러 사이클이라고 해요. 추세적 주기라고 하는데 네. 이게 보통 한 18년에서 19년 갑니다. 기네요. 꽤. 그죠? 예. 네, 지금 이제 12년 지났거든요. 6년 남았습니까? 6년 정도 뭐 남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2016년 3월부터 나스닥을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가 나스닥이 한 4,200, 4,300포인트? 올해는 저는 15,000포인트는 돌파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솔직한 심정은 2만 포인트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일단 이만. 네. 아니 부장님 믿고 일단은 들어가도록 아니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15,000이고요. 일단 15,000인가요? 네. 2만은 그때 가서. 그러니까 원래 시장은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정도 여유가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들 돌려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네, 계속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전체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면 우리 한국과 이 글로벌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개인 입장. 사실 저는 개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 시장은 10에서 한 2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도 그렇게. 지금 제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는 한국 주식 없습니다. 전 너무 작다고 말씀드린 건데 아예 없으시다. 그러니까 근데 예예예. 지난 5년, 10년을 되돌려 봐도 한국 주식만 한 분보다 미국 주식을 한 분이거나 혹은 미국과 중국 주식을 함께 했던 분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거예요. 3천에 왔는데도 예. 그런 거죠. 그렇죠. GDP의 구성을 놓고 보시더라도 우리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투자를 많이 하셔야죠. 하긴 우리는 힘들게 버는데 걔네는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기축통화 기축 통화의 힘이죠. 힘이죠. 근데 본부장님, 그래도 미국은 좀 많이 성장을 했고 중국은 성장을 좀 할 게 많이 남았으니까 네. 중국 시장 위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투자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 시장을 투자를 할 때는 10년 주기로 생각한다면 네. 10년 중에서 8년은 미국 시장 계속 투자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가 어떤 큰 위기가 터졌을 때 그러면 한 1, 2년 정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2000년도 닷컴버블 터졌을 때, 2009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네. 그것만 제외하면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셨으면 돼요. 근데 한국은 보시면 10년을 놓고 보면 지난 10년 내내 투자하시지 말다가 1년 투자하면 되죠. 저희. 지난 2년 정도, 1, 2년 정도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신흥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맞아요. 지금 투자하셔야 돼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 15년 큰 장이 있었잖아요. 이때 크게 2년, 스윙했을 때 그렇죠. 있었죠. 이때 예. 2년 그리고 또 한참 쉬다가 또 2018년 말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2018년 말부터 지금 2년이 지난 거죠. 네. 네,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은 저는 10%만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어디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가치가 있을까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 지금은 미국이 중국보다 더 낫다라고 더 저는 생각합니다. 매력적이다. 네. 사실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에 왜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경제적으로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미 되었고 코로나19를 발발시킨 나라가 중국이지만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가 중국이고 그러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플러스 성장한 게 중국입니다. 네. 많은 지금 기관들이 원래 2030년 혹은 2035년 정도에 중국이 미국과 GDP 총량 규모에서 초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한 2028년으로 예측하는 기관들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당겨졌다는 거죠. 그렇죠. 성장하고 있는 떠오르는 그 중국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가 투자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은 정확하게 시장의 어떤 섭리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측하기가 좀 편해요. 한국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이슈나 뭐 지배구조 문제 이런 게 거의 없죠. 분석하기가 좀 편해요. 한국 시장보다 훨씬 네, 더 그렇죠.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이성적이죠, 예, 약간. 훨씬 더 이성적이고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 올라가고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의 거의 60%라는 말이죠. 혼자서 60%. 예, 미국 증시가 네. 전 세계 증시에. 그러면 그 시장을 투자를 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 시장을 위주로서 모든 게 돌아가게 되니까. 앞으로 금융위기가 또 한 번 터질 수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워낙 지금 돈을 많이 풀어놨고 또 전 세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금융위기가 한 번 또 터질 수가 있는데 이때 위안화를 들고 있어야 될까요?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 예. 중국이 기축통화이지는 않으나 SDR에 편입되어 있는 주요국 통화 중에 하나이고 달러 해칭 효과가 있다. 환은 움직이기 때문에 위엔화에 대한 익스포저도 10%든 15%든 그 적정 비율은 본인의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환을 이렇게 오픈하는 것 자체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밸런스 있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달러가 중요합니다. 지금. 재결 구도로 가네요. 대결하진 않아요. 아니요. 대결하진 않아요. 또 이 투자하기에 앞서서 본부장님, 제가 중국 주식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장도 좀 여러 개인 것 같고. 중국은 상하이하고 저 심천이라고 하는 우리가 선전이라고 하는 이 두 지역에 거래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콩에도 사실상 거래소가 있잖아요. 세 개가 있다고. 일단은 거래소는 크게 세 군데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상하이와 심천에는 심천에. A주가 있고 B주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A주는 내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고요. 네. B주는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과거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중국 대륙 같은 경우에는 B주밖에 투자를 못했어요. 그러나 2015년에 우리가 이제 후강통, 성강통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후는 상하이고 그 강은 홍콩인데 상해 시장과 심천 시장의 일부 A 종목들은 내국인만 투자할 수 있는 A 주식에 대해서 홍콩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 저희가 또 중국에 투자하다 보면은 항상 이 걱정이 되는 게 이 국가 리스크. 네. 국가에서 기업에 대해서 뭐 한마디 팍 하면은 갑자기 기업가가 행방을 감추고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고 뭐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같고 네네네. 이게 실적만 봐서는 또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중국 금융당국을 좀 비판한 이후에 상장도 리젝트 안 됐죠. 당하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뭐 공개석상에 좀 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그래서 주가도 많이 좀 무너졌고 예. 그 어떤 시장보다도 이 폴리티컬 이코노미가 작용하는 시장이다. 아, 정치적 힘이 좀 세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이 방향성 예측에는 훨씬 더 수월한 시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별로 없다. 정부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어. 스탠스, 방향성에 대해서만 보면 이 장기적인 혹은 중장기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성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이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14차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그런 5개년 동안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또 어떤 산업, 어떤 섹터를 육성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공개가 됩니다. 국가가 찍어주는 거죠. 국가가 유도하는 거죠. 유도, 약간 예. 양치기를 할 때 이렇게 양떼를 모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상대적으로 더 좀 수월한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요 최근 10년 때도 그렇고 뭐 요즘도 불고 있는 이슈가 이 소위 성장주와 가치주. 과거 한 10년 보니까 애플, 뭐 테슬라, 뭐 이런 나스닥만 출창 오르더라. 가치주는 이제는 좀 한물간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애플이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저는 처음엔 가치주인 줄 알았는데요. 네. 그 성장주더라고요. 저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은요? 아마존은 누가 봐도 성장주 아닌가요? 더 이상 성장주 가치주를 구분하면 안 된다라고 답을 하고요. 구분할 또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는 닷컴 버블 2000년하고는 전혀 틀린 시장이다. 자,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는 어떤 거가 성장주냐면 P 멀티플이 높고 PBR이 높고 현금은 없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 보고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이 애플 아닐까요? 그렇죠? 네네. 팡, 마가 종목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회사들이 성장주라고 보기에도 이상하고 그 회사들이 가치주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는 뭐가 성장주냐 가치주냐라고 보기보다는 성장을 계속하면서 계속 앞으로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기업이고 주주한테 환원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뭐 퍼가 70이다. 예. 뭐 퍼가 100이다. 근데 좀 성장은 할 것 같아. 그럼 이런 주식은 본부장님은 그래도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편인가요? 종목에 따라서 틀려요. 종목에 따라서. 네. 자,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2019년 하반기까지는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때 못 들여다본 걸 지금까지 안 타. 그렇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주가가 10배는 올랐지만 예. 흑자 전환을 하면서 그래서 테슬라의 투자 타이밍은 2019년 하반기가 가장 적기였다. 첫 10배를 못 먹었다고 해서 그걸 후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요즘에 또 많이 핫한 종목이 뭐죠? 쿠팡. 우리가 살 수 있죠 이제 쿠팡 미국 주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상장이 되면 이 주식을 사야 되느냐? 저는 안 보죠. 지금은. 지금은 아직 안 보십니까? 왜냐면 적자 회사잖아요. 이 흑자가 될 때 관심을 갖겠다. 기다려도 얼마든지. 주가는 얼마든지 그 타이밍에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이 회사가 생존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회사가 성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전 투자는 하진 않는 거죠. 요즘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고 바이든 정부가 딱 들어섰는데 중국에 그렇게 또 친화적인 정보로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아무리 힘이 약하니까 위안화도 좀 힘이 약하고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미국 경제가 하반기 갈수록 훨씬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반기가 될수록 오히려 중국은 위안화가 절하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달러가 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작년 1, 4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아마 1분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분기별로 보지 못했던 성장률이 나타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장. 근데 그게 가장 피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기 성장률로는. 네.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시장과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좀 전이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중은 상반기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이머징 마켓에 대한 비중을 중국을 포함해서 네. 줄여가는 것이 유효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뭐 중국이냐 미국이냐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항상 이제 너무 한쪽에 베팅을 많이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을 하는 거는 2007년, 2008년 때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한다 그러면 다 중국 네.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또 할 때 가장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국가 간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항상 그거를 기준점으로 두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미국이 60%고 중국이 12%니까 예. 요 비중에 놓고 내가 지금 중국을 더 좋게 봐? 그러면 중국을 한 20%까지 가져가고, 그죠? 예. 미국을 좀 더 좋게 봐? 그러면 60%에서 70% 정도 가져가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제가 볼 때 중국보다는 미국이 좀 나아 보인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평생 투자를 하는데 저희는 이게 빠지면은 빠져서 못 팔겠고 반등할 것 같고 또 무서워서 못 팔겠고 이 자산 배분이 쉽지가 않던데 이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자산 배분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해야 될까요?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 비근한 예로 사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질 거를 예측한 사람이 없잖아요. 과연 그 전에 대응하기가 쉽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럼 그때 가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죠. 결국 운영이라는 거는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투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포트폴리오 바꾸는 사람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5년 내지 10년을 꾸준히 투자를 하다가 정말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왔을 때 그때는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된다는 거지 맨날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크라이시스적인 그런 위기 상황에서의 급락을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 위기 상황이 회복되더라도 본인의 자산들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 망해버린 완전히 포트폴리오. 예.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장기 투자라는 말 대신에 평생 투자라는 관점에서 본인의 투자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적립적으로 쭉 꾸준히 한 땀 한 땀 본인의 어떤 땅을 한 평씩 늘려가는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해가는 방식이 훨씬 더 좀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근데 제가 뭐 개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거 안전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집을 사서 5억을 벌고 제 옆에 있는 친구는 무슨 코인을 해서 3억을 벌고 이 와중에 나는 하루 뭐 한 달에 뭐 50만 원씩 세서 뭐 1년을 해봐야 뭐 얼마 나올까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은 질러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가만히 있는 나는 바본가. 요즘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할 것이냐, 변동성이 작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산으로 압축할 것이냐, 개인이 인내할 수 있느냐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동성이 있는 자산을 투자했을 때 급락했을 때 견딜 수 있느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제 예를 들면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50%가 빠지면 500만 원이 되잖아요. 예. 500만 원이 된 게 다시 1,000만 원이 되려고 그러면 50%가 올라가게 되는 게 아니라 100%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과연 개인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내하냐는 거죠. 저는 약간 개인이지만 바벨형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90%나 이제 95% 정도는 평생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한다면 10%나 5% 정도 디지털 자산도 투자를 하거든요. 코인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저는 일정 부분 투자를 하거든요. 본부장님 왠지 오셨을 때부터 미소가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요즘에 또 비트코인 뭐 이쪽이 근데 그게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또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만 애들을 하자면 자기의 롤 모델을 잘 삼으셔야 돼요. 뭐 저도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예. 제가 조지 소로스와 워런 버핏을 놓고 봤었을 때 누구를 롤 모델을 삼아야 되느냐. 소로스 형은 좀 화끈한 투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소로스를 더 좋아하실 수 있어요. 질러서 그냥 한 10배 버시는 네, 저는 전형적으로 워런 버핏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그걸 찾아내서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는 전략이죠. 계속 사는. 예. 그렇다 해서 시대적인 변화를 순응 안 하는 건 또 아니죠.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과감하게 여행주들을 다 버리잖아요. 항공주 버리고 뭐 항공, 유명했죠. 그쵸. 예. 예. 그리고 뭐 과감하게 애플을 확 내린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시대적인 변화까지 수긍하면서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메가 트렌드. 예. 국가도 그렇고 혹은 또 기업도 그렇고 섹터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미래의 어떤 성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러한 메가 트렌드를 잘 찾아내면
미래에 대한 10년, 20년을 갈 수 있는 트렌드 쪽으로 집중하는 투자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에게도 유효하다. 근데 본부장님 평소에 미국 시장에서는 중소형주가 굉장히 유망하다.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국 주식은 중소형주를 볼 때 또 영어의 압박도 있고 이게 뭐 하는 종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중소형주 투자는 종목으로 가기보다는 ETF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미국의 중소형주를 굉장히 크게 비중을 늘렸어요. 최근에 늘리셨습니까? 예, 작년 4, 4분기부터 늘렸어요. 네. 중소형주를 돌려보니까 전체 S&P 500보다 뭐 나스닥 전체보다 아니면 다우존스보다 훨씬 상승률이 높게 나와요. 러셀 같은 러셀 말씀하시는 2000이 거죠? 예. 러셀 2000 상승률이 40%가 나와요. 오, 가장 매력적이네요. 예, 그러면. 작년 4, 4분기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가장 좋은 인덱스가 러셀 2000이죠. 러셀 미국 시장에서. 정말 잘 올라가더라고요. 특히 뭐 바이든 대통령 되면서 돈 뿌린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예. 그래서 중소형주 투자는 종목으로 골라서 투자하면 안 되고 인덱스로 투자를 하시고 그 중에 뭐 한 5% 정도만 종목 내가 한번 골라볼래 하고 욕심을 부릴 정도는 가능하지만 될 수 있으면 중소형주 투자하실 때는 인덱스로 투자하시는 것이 근데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중소형주 투자할 때는 이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거 성장 여력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테슬라를 찾아보겠다. 이 10배짜리 한 번 걸리면 저 옆집을 살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200개, 300개 있는 종목 중에서 내가 정말 1000% 올라갈 걸 골라내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가장 좋아하는 업종을 골라내시고 그 업종의 레버리지 2배까지는 쓰실 수도 된다. 200분의 1보다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또 이상하게 그 요즘 교과서에서 또 배운 세대 아닙니까? 레버리지를 투자하면 안 된다. 레버리지 투자하지 마라 이런 걸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저 사실.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1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레버리지 100%를 일으켜서 2배짜리 레버리지를 사는 것까지는 저는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좋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집을 살 때는 우리 다 레버리지 하거든요. 네. 근데 주식은 안 되더라고. 주식은 그래서 레버리지를 산다 하더라도 펀더멘탈을 믿고 그 업종에 대해서 정말 미래가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반도체 뭐 지금 미국으로 따지면 러셀 2000 특정 섹터에 대해서는 믿음이 그렇게 있으시다면 그게 차라리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200분의 1보다는 높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투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은 중국 거대 IT 기업들,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그 국가 리스크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춤했거든요. 지금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좀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저는 특히 중국 주식 시장에서는 중소형 개별주를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만큼 또 우리나라 시장만큼 제대로 된 정보를 접근하기 훨씬 쉽지 않아요. 섹터나 업종의 대장주, 리딩 기업들. 리딩 기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ETF로 리스크를 좀 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차라리 생각을 시장을 사든지. 아예 그냥 중국이라는 어떤 마켓 혹은 네. 중국에서의 어떤 메가 트렌드에 해당하는 그 섹터를 좀 ETF를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그랬고 시진핑 정부의 또 14차 5개년 계획에도 그렇고 그 맥을 같이 하는 투자의 어떤 큰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는 ESG 중에서 이제 환경.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전기차 관련해서 정책을 입안했고 그걸 지금까지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생산 규모도 세계 최고. 네. 또 하나는 바이오하고 헬스케어입니다. 중국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회사.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종목을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끝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미 그 정도 올라왔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런 그 헬스케어와 바이오 쪽도 향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해외 주식 투자라는 거는 우리한테 거리감도 있고 그래도 개인들이 좀 마음을 좀 잡을 수 있는 투자 원칙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신다면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찾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첫 번째 드리고 네. 싶어요. 메가 트렌드를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이제 총균세라는 책을 보고 오히려 네.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었었어요. 어, 전쟁이나 혹은 어떤 질병이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메가 트렌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여기에 하나 더하면 정부의 정책이죠. 미래 방향성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담아라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네. 그 두 번째는 평생 투자를 해야 된다. 길게 봐라. 한 땀 한 땀 나의 땅을 넓혀가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평생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말씀 해주시네요. 네, 인내심을 가진다는 게 하루에도 엄청나게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멀리 할 수 있는 인내력, 중요한 3대 원칙이 아닌가. 제 원칙은 하나는 성장이 없는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성장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어쨌든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계속 성장을 하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적절한 부채 비율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 되겠네요. 현금만 쌓아 가지는 그런 기업은요 도태될 기업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뭘 안 할 기업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독점 회사도 아니고요, 네. 뭐 신생 회사도 아니고요, 과점화 현상을 만들어내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과점화 현상. 탑 1, 2, 3등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잡아먹는 그런 종목들. 하나금융과 함께하는 슈카이더 마스터. 오늘은 글로벌 자산투자,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본부장님 모시고 이제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두가 더 역시 궁금해한 이야기, 부동산 투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분야에 손꼽히는 전문가 심교원 교수님, 이광수 위원님.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아서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거예요. 집을 투자 목적으로 한 채씩 더 사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팔아요. 집값이 어떻게 안 오릅니까?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저기 시작하면은 결국 서민들이 더 어렵다. 전월세 사시는 임차인 분들한테 영원히 월세나 전세를 싸게 주는 게 목적입니까? 주가는 그래요? 저도 제 집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를 잡아야 돼요. 교수님 제가 안 잡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수는 아, 위원님. 예. 재건축에 입주하면 가격이 떨어진 효과가 있다고 거의 모든 논문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이 많더라도 가격은 오릅니다. 계속적으로 만 호씩 공급을 했으면 아마 가격이 굉장히 안정됐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결해서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외우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위원님 예전 레포트를 보니까 집값은 이제 좀 상승기가 끝날 것 같다 이런. 근데 2년 동안 쉽게 말하면 틀렸잖아요. 네. 제가 욕 많이 먹어요. 올해가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양도세가 중과되고 보유세가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 내놓는 물건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고요. 증여로 보통 정리한 것 같고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다면 저는 대도시 집이라면 언제든지 사도 좋다. 언제든지.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제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부동산이라는 게 참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 아, 시각이 다를 수 있다. 달리고 가르고 밟고 오른 만큼 보험료가 내려가는 이건 지극히 경제적인 운동. 운동할수록 보험료가 내려가는 라이프 플러스 운동하는 건강보험. 애플워치와 시작하세요.
라이프 플러스 한화생명.